Recording in 자, 46번.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측위로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호발 부위를 물어보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문제인데요. 욕창 호발 부위가 앙화위로 누워있거나 측위로 누워있거나 돌출된 뼈 부분과 맞닿는 피부 쪽에서 발생하는 피부의 병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측위로 누워있다라고 하면 옆으로 누웠을 때 이렇게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는 돌출된 뼈의 부위와 피부가 눌려서 충분히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병변은 축두골, 옆머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관절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이 대전자 부분인데 그 부분이 눌리면서 우리 이제 욕창이 호발될 수 있는 부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46번 같은 경우는 축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전제가 있어서 옆으로 누웠을 때 눌려서 눌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욕창 호발 부위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6번은 체위에 따라서 욕창 호발 부위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앙화위로 누웠을 때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웠을 때는 후두골, 그죠? 뒷머리지요. 그 다음에 어깨뼈, 견갑골, 그 다음에 팔꿈치, 발꿈치, 그 다음에 천골과 미골처럼 엉치 부위에서 피부가 굉장히 스키니하게 이제 뼈와 맞닿는 부분, 체중이 좀 눌리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앙화위로 누웠을 때 오랫동안 앙화위로 누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욕창 호발 부위인 거고요. 측위는 옆으로 눕기 때문에 이제 측두골, 그 다음에 대전자 부위,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밑에 깔리는 늑골, 그 다음에 골반의 둥그스름한 부분, 장골릉이라고 하는 부분, 닿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옆으로 누우면서 어깨뼈의 일부분이 옆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 이제 견갑골도 약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뼈라든지 복사뼈라고 하죠. 대전자, 그 다음에 견갑골, 그 다음에 늑골,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 중에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엉덩이 뼈를 차지하는 장골릉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 이런 쪽, 그 다음에 귀 뒷부분 이런 데가 눌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욕창 호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환자의 뭐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보기로 누워있게 될 경우에는 하악이라든지 가슴뼈, 흉골, 그 다음에 정강이뼈, 경골, 그 다음에 가슴이라든지 유방, 그 다음에 무릎이나 발가락 또는 남성의 생식기 이런 것들이 보기로 오래 누워있게 되는 체위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욕창 호발 부위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 이제 욕창 호발 부위는 어느 방향으로 눕느냐에 따라 맞닿으면서 피부가 압력에 눌려서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위로 우리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47번. 노인의 통목욕 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구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통목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통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주치의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 이제 목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목욕을 할 때 보통은 20분 정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게 되거나 이렇게 있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구의 정의 그리고 통목욕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요 가능한 20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에 제한을 두는 거고요. 욕조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물을 받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이제 받아지게 되면 밖으로 흘러 넘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환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욕조의 물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닦는 방법은요. 말초에서 중심을 향해 닦지요. 왜요? 목욕이라고 하는 건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노폐물 대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간호이기 때문에 꼭 위생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혈액순환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목욕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닦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 병실문 이렇게 닫아가지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욕하는 도중에는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어떻게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목욕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통목욕을 잘 진행하면 혈액순환 촉진과 노폐물 대사에 도움이 되겠다. 47번 그렇게 이해하세요. 검사물, 객담을 채취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이제 뻔한 문제인데요. 아침에 입안을 물로 헹군 후에 첫 객담, 기도에 남아있는 이제 가장 지저분한 물질들이 가장 정확하게 채취될 수 있도록 아침에 입안에 물을 헹군 후에
기침을 크게 해서 객담을 채취해서 받으시라고 이렇게 환자에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입안에 물을 헹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구강이 건조하게 되죠. 그러면 객단이 구강 안에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물을 한번 헹구고 그다음에 객담이라는 것은 기도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객담은 기도를 통해서 구강으로 나와서 밖으로 배출되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이제 객담을 채취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49번 수술 전 간호로 청결 관장을 하지요. 보통 일반적인 수술 전신 마취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할 때는요. 장이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결 관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청결 관장할 때 체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측이와 보기에 결합된 상태, 세임스라고 하는 의사에서 고안이 되어서 세임스 체위라고 하죠. 세임스. 그래서 이제 몸을 앞으로 좀 쏟아지게 옆으로 눕는 거지요. 그래서 항문이 잘 이렇게 이제 오픈될 수 있도록 항문 쪽으로 진행하는 간호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임스 체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체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태아의 태위를 교정하고 그다음에 후굴된 자궁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며 그다음에 월경통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체위가 바로 슬링이라는 체위. 그다음에 호흡곤란 하면 누구다? 반자위. 반자위라고 하는 체위를 고하는 파울러라고 하는 의사의 이름을 따서 파울러시 체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임스 체위는 청결 관장을 할 때 측위와 보기를 결합한 형태의 체위로 이해하시면 좋고 나머지 스륜이 반자위도 자주 등장하는 체위이기 때문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체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앙와이라고 앙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죠. 똑바로 눕는 체위가 앙와이. 이거는 이제 모든 환자의 기본 체위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측위는 옆으로 눕는 체위지요. 자, 50번. 김씨 할아버지가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해 의치를 빼고 검사실로 가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간호하는 분들이 이런 할아버지 의치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을 물어보고 있지요. 예. 의치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통에 의치를 넣고 눈에 띄지 않게 이제 뚜껑을 덮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요. 흐르는 미온수에 닦는 게 의치를 변형시키지 않고 너무 뜨거운 물에 담게 되면 뜨거운 물로 수척을 하게 되면 의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온수로 닦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의치는 미온수로 닦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취침 시 격렬할 때 수술방에 갈 때 무의식일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치가 빼져서 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검사실로 가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강을 통해서 기구가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의치를 빼고 가신 거고요. 내시경 말고 수술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인투베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기관 내 삽관을 통해서 전신 마취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치를 제거하고 수술실에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경련을 하거나 발작을 하거나 또는 무의식인 경우에도 반드시 의식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야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도 의치는 반드시 빼서 미온수로 닦아서 뚜껑이 있는 컵에 완전히 잠기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관해야 된다는 거. 가볍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료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의치 보관과 관련된 간호도 우리 시험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팔꿈치의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으려고 한대요. 지난주 모의고사 풀이할 때 제가 이제 그 붕대법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팔꿈치는요, 이게 이제 돌출되어 있고 각이 잡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도록 팔자 붕대법을 사용합니다. 팔꿈치, 팔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이제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는 방법이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분 책에도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이게 글로 표현이 되다 보면 빨리 읽고 빨리 찍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팔자 이렇게 이제 팔자 지그재그로 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붕대법 지난번에는 우리가 나선대와 나선절전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팔꿈치처럼 이렇게 이제 각이 잡히는 이런 부분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관절 부위나 몸통의 사지 연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절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관절을 움직이기 때문에 좀 고정이 단단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감는 팔자 붕대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팔꿈치 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이런 것들 관절과 관련되면 어쨌든 팔자 붕대법을 쓴다. 지난번에 굵기가 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 앞쪽, 전박, 그 다음에 굵기가 다른 종아리 이런데 이제 좀 굵기가 급격하게 변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이
붕대법은 나선 절전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꺾어서 우리가 절전할 때 이제 꺾는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소라라고 하는 나자를 쓰고 소라처럼 감되 한 번 감고 뒤로 한 번 꺾어서 다시 한 번 감아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돌려 내려 감는 방법인 나선 절전대를 썼었고, 굵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앞쪽 팔, 그러니까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연결되는 그 부위 또는 종아리 이런 데는 나선 절전대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소라처럼 이렇게 감아서 먼저 감은 부위를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감아가는 것이 바로 나선대라고 해가지고, 굵기가 일정한 손가락, 그 다음에 윗팔, 상박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곳은 우리가 이렇게 나선대로 감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팔자 붕대법, 나선대, 나선 절전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회기대라고 하는 것은 절단면, 말단 부위, 머리의 드레싱을 고정할 때 이제 회기하는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는 방법이 회기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행대는 붕대법의 처음과 끝, 마지막에 실시하는, 마지막 이렇게 감아서 고정하는 그런 방법. 처음 시작할 때 한번 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한번 전체를 한번 감아서 고정할 때 이 환행대라고 하는 붕대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처음과 시작점에서 한번 돌려감는 게 바로 환행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52번 자궁적출 수술이 예정되어 있대요. 이건 이제 부인과에서 아주 큰 수술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김씨 부인에게 수술실 이동 직전의 간호로 오른 것은 수술 전 간호들이 이제 성인 간호학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뭐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교육들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실 이동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중재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신 마취 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환자에게는 수술실 가기 전에는 일단 환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미 다 확인했는데 왜 또 확인하냐 할 수 있겠지만, 환자가 동명이인 경우 또는 성별이 같거나 나이가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보호자를 통해 환자를 통해 환자가 의식이 있다고 하면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의를 착용하는데요. 이 환의는 속옷이나 양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 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별도의 체의가 취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냥 가볍게 윗도리와 아랫도리 정도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도 벗게 합니다. 우리가 수술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나 어떤 체액의 손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초에 있는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노출이 되게끔 체위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양말도 속옷도 모두 벗게 하고요.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간호사실에 맡기든지 아니면 보호자를 통해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이 돼야 되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금식 오더가 내려져서 침상 머리맡에 금식이라고 이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환자가 금식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직전에 확인하는 간호 내용이고, 전날에는 이제 우리가 관장도 하고요. 수술 부위 감염되지 않도록 상모도 하지요. 그래서 관장도 전날에 하고 수술 부위 상모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동의서와 더불어서 이 수술의 이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주치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받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수술 전날 시간이 됐을 때 주치의가 회진을 통해서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38세 B씨를 3병동에서 5변동으로 전동을 하래요. 뭐 필요에 의해서 병동을 전동하려고 할 때 간호는 우리는 전동 시간 언제 가야 되는지 이제 인계를 위해서 정확히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동할 때는 환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 투약 기록이나 개인용품 이런 것들을 이동할 병동으로 보내도록 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동갈 환자의 현재 상태, 진료 경과 이런 것들을 구두로 또는 기록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전동해야 되면서 제공돼야 될 기구, 장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전동갈 병원에 알려야 돼요. 이 사람이 계속 산소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는 환자다. 그러면 병동 안에 산소 마스크를 준비해 달라. 이런 식의 이제 인계들은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하면서 의료진의 동반이 필요한지 그것도 의사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하면서 의사가 예를 들어 자발적인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엠브백 그러니까 인공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적용해서 그거를 이제 짜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건지 기타 등등 의료진이 동반돼야 되는지 간호조무사만 같이 전동이 되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갈 시간 그다음에 당시 환자의 상태나 부착된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한 모니터링 기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다 기록을 갖고 가서 구두로도 전달이 되고 기록으로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볍게 물어보고 있고 가볍게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언제 가야 할지 저쪽 병동에 이미 전동 시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짐도 챙기고 환자에게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가져갈 장비들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산소 마스크 사용으로 산소 공급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간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소 마스크를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지금 자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평가되어지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간호해야 되는지 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이 산소가 만들어질 때 사용이 되는 이런 이제 물은 우리가 멸균 증류수를 씁니다. 생리식염수가 아니고 멸균 증류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 또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호흡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세는 반좌이지요. 그래서 이제 반좌이 한 30에서 40도 정도의 침상을 올려서 환자의 횡격막이 아래를 향해서 폐가 확장될 때 충분히 환경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좌위, 러시 체위를 취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요, 이렇게 이제 피팅이 돼야 되긴 하는데 너무 꽉 조여질 경우에는 어때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피부에 자극되지 않도록 마스크가 환자의 코와 입을 덮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무밴드는 잘 조절해서 맞게 고정하되 꽉 조여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확인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화기와 닿았을 때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기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찰이 일어나 전기가 일어나는 이런 합성 섬유 재질의 담요는 덮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가연성 물질은 치워야 돼요. 산소는 약간만 화기와 만나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화재를 일으키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병원 공간에는 환자의 침구류는 전부 린넨으로 면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정전기를 입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합성 섬유 재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3시간마다 환자의 마스크를 떼가지고 안쪽을 마른 거즈로 감아가지고 건조하게 유지가 되어서 얼굴 피부도 이제 습기로 인해서 자극이 되지 않도록 2~3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코와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호기를 할 때 습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스크 안에 습기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이제 습기로 인해서 피부에 어떤 이상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적어도 2~3시간마다 이제 확인을 하라는 의미지요. 55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에 마비가 있는 환자에 이것도 편마비 환자네요. 환희를 갈아입힐 때 벗길 때는 어디부터? 그죠? 건강한 팔부터 벗기고 입힐 때는 아픈 팔부터 입힌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조금 패턴을 달리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이 기준은요. 환자에게 어떤 것이 더 안위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고려한 결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벗길 때는 어쨌든 건강한 팔부터 벗기고 입힐 때는 불편한 팔부터 입혀놓고 건강한 팔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순서를 정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간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56번. 손소독제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이 손소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손 씻기와 관련된 이 타이밍에서 필요한데 환자 접촉 전후에 그러니까 혈압 측정 전후도 포함이 되겠죠. 환자와 접촉한 전후에 우리가 반드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결이나 무균술 시행 전에도 이러한 손소독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균술을 해야 할 때 이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체액과 분비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죠. 후.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오물이나 아니면 뭐 체액 이런 것들이 간호를 하면서 직접 닿고 나면 그 이후에 손 씻기하고 손소독제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액과 분비물에 노출될 위험 부담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손 씻고
소독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주변에는 어쨌든 환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감염의 원인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에, 접촉 전이 아니고 접촉 후에 손 씻기하고 손 소독제 적용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환자 접촉 전후에 해당되는 혈압 측정 후가 되겠죠. 퇴원한 자 침상 정리 후, 오염된 세탁물 교환 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환자 접촉 전후니까 입원 환자를 안내 전에 손도 씻고 안내 후에도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구두에 안내를 한다라고 하면 손 씻기가 반드시 사전에 필요합니다. 왜? 환자가 지금 병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입원 환자 안내를 할 때 먼저 손 씻고 오염물질이 교차 감염을 통해서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멸균포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멸균포라고 하는 것은 세균의 압포까지 제거한 굉장히 외과적 무기의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물질을 싸고 있는 포를 얘기하지요. 그러니 이제 외과적인 무균에 의해서 멸균포를 만지기 전에 우리가 손소독을 해서 무균술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에 대한 내용을 또 물어보고 있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병원에서 멸균하는 소독 방법으로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기가 바로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이기 때문에 이 고압 증기 멸균 사용에 대한 부분, 뚜껑이 있는 물품은 어떻게 한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증기가 직접적으로 그 뚜껑 내면에 닿아서 멸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소독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섭자, 포셉이죠. 이렇게 이제 뭔가를 잡아야 되는 일을 하는 얘네는 그 잡아야 되는 부분에 물품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열어서 충분히 증기와 고압의 이 증기와 뜨거운 열이 거기 섭자 끝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나사는 풀어서 멸균하는 건 맞죠. 그래서 나사는 풀고 그 다음에 섭자는 열어서 이렇게 멸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멸균 표식자의 색깔 변화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멸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멸균 표식자는 갈색으로 대한 종이 테이프를 바깥에다 붙여놓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날짜를 쓰지요. 날짜를 써서 날짜로부터 2주 이후에 우리가 익스파이어 데이, 그러니까 이제 이 멸균이 유효성을 다한 걸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멸균 표식자 갈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데요. 물품명과 유효기간을 적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멸균 표식자라고 이야기하고 유효기간을 적어놓고 그 날짜가 초과된 날부터는 멸균 물품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소독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 그러니까 그 유효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소독이 되는 날짜로부터 14일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 물품은 사용하지 않아도 오염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다시 소독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갈색 테이프의 까만 실선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 소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 물품을 싼 포에 갈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그 갈색 테이프의 까만 줄이 이렇게 실선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이거는 멸균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이게 소독 들어가는 날로부터 며칠, 그죠? 14일이 유효 기간의 종료 날짜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멸균기 내에 수심 한계선에는 우리가 뭐를 붓는다? 이제 증류수를 붓습니다. 증류수를 붓고 그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온도와 시간을 맞춰서 세팅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산소 마스크에 적용이 되는 이 수심 한계선에도 우리가 멸균 증류수를 붓고 그다음에 멸균기 내에도 멸균 증류수를 부어서 수심 한계선을 맞추어서 이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서 고압 증기 멸균기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멸균기 이 용기요. 요 용적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 소독 물품을 넣었을 때 증기가 충분히 순환이 되면서 물품의 습기와 열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멸균기 안에 우리가 물품을 넣을 때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한 60에서 70% 정도의 용적만 채우고 나머지는 이 증기가 순환이 되어서 멸균돼야 될 물품 안에 충분히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57번의 5번은 멸균기에 멸균한 물품은 60에서 70% 정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요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위절제 수술을 한 김 씨가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힘들다 그런데요. 위절제 수술하고 바로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병실에 오게 되면 이 통증에 대한 부분이 가장 환자에게 큰 간호 문제로 다가오지요. 예, 장기를 잘라내고 절제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 장기와 연접을 했으니 이거는 굉장히 큰 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절개, 피하지방을 절개, 근막을 절개, 근육을 절개, 복막을 절개, 장기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장기를 문합했으니 이 통증은 사실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58번 위절제 수술한 환자의 이 심호흡과 기침은 실제로 통증으로 인해서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간호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일단 복부로 그 통증이 발생하는 수술 부위를 좀 지지하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크게 해서 무기폐를 예방하고 기침을 통해 객담을 배출해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서적인 간호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통증을 중재할 수 있는 의료적인 중재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사기를 정맥주사 놓는 곳 옆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15분마다 한 번씩 눌러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투약의 방법으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통증에 대한 중재라기보다 심호흡과 기침을 해야 되니 무기폐나 폐렴이라고 하는 합병증 예방을 위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는 곳을 어떻게 해주면 이 통증이 감소되면서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한 부위 여기를 이렇게 이제 베개로 지지하면 거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지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E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균에 대한 감염 환자에 대한 간호를 물어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장에 있는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 균이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마이신의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고 계속 감염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장 안에 동그란 형태의 구균이 있는데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그 훌륭한 마이신, 인류가 개발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이신이 바로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마이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이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 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바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에 대해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만성기관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자주 입원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잦은 감염에 발생돼서 이 약을 많이 썼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내성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만나는 어떤 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약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균의 상태를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노출된 환자들은요. 이제 마이신이 듣지 않으니까 점점 여러 개의 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자의 몸을 장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차 감염의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은 하이리스크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이런 환자의 간호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이런 환자는 가능하면 1인 격리실을 사용해야 돼요. 균을 많이 갖고 있고 위험 부담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1인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환자를 접촉할 때 우리는 가운, 장갑,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를 접촉한 이후에 이 이제 사용했던 가운, 장갑, 마스크는 반드시 퇴실 전에 제거가 돼야 되겠죠.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환자 접촉 시, 환자 물품 취급 시는 반드시 직접 손이 아닌 장갑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왜? 이제 장갑 사용을 하게 되면 손 씻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치 후에는 장갑을 벗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가 만약에 설사나 상처의 어떤 배액이 지금 계속 배출되는 상태 또는 상처의 드레싱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보호 가운을 반드시 착용해서 환자의 배설물, 분비물이 내 몸에 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졌을 때는 손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접촉할 때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서 반드시 제거하고 나와야 되고 마스크는 이제 분비물이 튀기 전에
요새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제 주위에서 끼고 그다음에 축축할 때 바꿔줘야 되고 분비물이 튈 것을 예상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그게 N95 마스크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 물품 이런 것들은 환자마다 별도로 사용을 해야 돼서 이 사람들에게 진행하는 의료기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차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뭐 혈압계라든지 체온계라든지 또는 환자의 설사를 받아내는 대변을 받아내는 변기 이런 것들은 이 VRE 환자는 각 환자마다 그 환자가 그 물품만 쓸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환자 굉장히 하이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격리의 원칙에 의해서 수용이 돼야 되고 이런 이제 환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압병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균을 갖고 있는 이 음압병실은 보통 호흡기를 가지고 호흡기의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는 이번에 코로나19 환자 양성 반응 나고 감염된 환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음압병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요거 이제 공기 전파가 가능한 이 환자들은 당연히 환자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압병실에 이제 수용을 하지만 요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은 호흡기라기보다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균들에 의해서 교차 감염 위험 부담이 큰 이런 상태로 구별하기 때문에 음압병실까지는 우리가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9번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환자 이것과 비슷한 환자 중에 메타실린이라고 하는 이 말신이 있거든요. 이 말신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우리가 MRS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마이신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도 하이리스크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MRSA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환자는 메타실린 내성 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이 잘 듣는 이 메타실린이라고 하는 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고위험군의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비슷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역이 낮거나 아니면 만성 기전 질환이 있어서 병실에 자주 입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시술이나 처치를 위해 가지고 이런 마이신을 많이 쓰면서 결국 이 마이신이 듣지 않는 상태, 여러 균이 우리 몸을 장악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로 가는 사람들 MRSA 환자, VRE 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고요. 최근에는 뭐 CR이라고 해서 비슷한 형태의 이제 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들도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이런 환자들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인이 몸에 갖고 있는 균들이 마이신을 통해서 통제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고 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감염의 상태를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는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환자 개인 위생을 위한 침상 세발, 머리 감는 거죠. 간으로 옳은 것은 이제 작은 수건으로 눈을 덮어주고 귀는 솜으로 막아서 이제 귀 안으로, 눈 안으로 이제 비눗물이 튀기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사전적인 처치를 해주고요. 실내 온도를 위해서 창문을 닫은 다음에 환자의 상의는 단추를 푸고 목 안쪽으로 이제 상의를 좀 집어넣고요. 그다음 이제 머리가 심하게 엉키게 되게 되면 끝부터 빨아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심하게 엉켜서 오랫동안 세발을 못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끝을 팔고 중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두피순으로 이렇게 빗겨서 머리가 엉키지 않도록 잘 빗질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심하게 엉킨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집에서도 머리가 많이 심하게 엉킨 경우는 끝부터 중간부터 두피 쪽으로 가면서 이제 모발의 탈모를 예방하고 자극을 좀 줄이지요. 그다음에 샴푸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머리 밑부터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눗물이 튀지 않도록 작은 수건으로 눈 덮어주고 귀는 솜으로 막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침상 세발과 관련된 개인 위생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자, 61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대상자에게 수동 운동을 시행하던 중 경련 통증을 호소할 수 있지요. 근육이 그만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자극이 되면서 경련을 동반하거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중단하고 의사한테 보고해서 다른 방법으로 수동 운동의 방향을 조금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힘들어할 때는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의 같아요. 그래서 수동운동 관절 범위를 할 때,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할 때는요, 어쨌든 경련이나 통증이 없이 이제 경축을 예방하고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천천히 무리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중단하면서 상태를 봐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면 시도하지만 계속 경련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거는 중단하고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자 활력 징후 측정 중 호흡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맥박 측정 후에 계속 손목을 잡은 채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1회 호흡으로 평가하는 거죠. 환자가 느끼지 못하도록. 이제 호흡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단정하고 상냥한 간호사가 와서 손목을 잡고 이제 호흡을 측정한다.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식을 해서 호흡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맥박을 재는 것처럼 맥박 잰 다음에 그대로 맥박을 측정하는 것처럼 손목을 잡은 채로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고 1회 호흡으로 측정하면 좋겠다. 임의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비위관, 이제 코를 통해 식도를 통해 위까지 카테터를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피딩,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환자가 비위관 영양 공급 환자지요. 그래서 코를 통해 식도를 통해 위까지 카테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끼니 때마다 이제 영양분을 그쪽으로 공급받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에게 우리가 이제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할 때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주입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전적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이제 위장 안에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이제 액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시작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잔류량이 100cc 이상이면 비위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잔류량은 높지 않았는데 주고 있는 동안 구토가 된다. 그러면 일단 영양액 주입을 멈춰야 되고요. 이유는 주치의를 통해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 시 환자가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영양액 주입은 멈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처치라는 거고, 주치의가 와서 이유가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비위관으로 줄 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보통 200에서 300cc 정도의 영양액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이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주입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에서 6시간 이 간격으로 최대 200에서 300 정도 영양액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천천히 주입을 해서 무리하지 않게 위에 연동운동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음식물이 위장에 도착하고 십이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소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적절한 시간을 잘 배정해야 합니다. 잔류량이 100cc 이상이면 아예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 하루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다음 날인 이 김 씨가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전신 마취 후에 이제 그 소변 대사를 위해서 유치 도뇨관을 이제 삽입을 했다가 제거하는 시기는 보통은 24시간 이후에서 길어봤자 48시간,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유치 도뇨관은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유치 도뇨관을 제거 후에 요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시간 동안 유치 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그냥 배액이 배출이 되어버렸잖아요. 배뇨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폐인이 되는 느낌이 오면서 자연 배뇨를 할 수 없는 느낌처럼 소변이 되게 마려운데 소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불편감을 우리가 이제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유치도뇨관 제거한 이런 일반적인 환자들은 전부 직후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광에 소변이 찬 것 같은데 소변을 보기 힘들다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거는 퇴행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체위를 통해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자연적인 생리 반응이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다거나 이렇게 정상 배뇨의 자세를 취해 보도록 하거나 또는 병실 안에 있는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게 해서 자극을 통해서 소변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배뇨 돕기를 돕는데 소변 보는 자세,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 방광이 압박되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배뇨가 되기 쉬운 자세가 이제 취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어쨌든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단기간 안에 방광에 요의가 더 이제 가득 그 요의가 더 자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금기가 아니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장의 운동이 돌아와서 가스가 아웃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금기 아닐 때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변기를 대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요도 쪽으로 따뜻한 물을 좀 이렇게 흘려 보내줘서 이 혈관이 이완돼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이런 이제 자연 배뇨를 돕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간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편마비 환자에 대한 간호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그저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제공이에요. 이거 이제 낙상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편마비 환자가 순발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할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 문제입니다. 보건교사가 1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대요.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교육자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원하는 지식,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한 후에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얼마나 신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생리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교육의 내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6번에서는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거, 보건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학습 요구를 사정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부합하는 문제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대상자의 학습 요구,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A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거나 공동 작업을 할 때 시각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는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 이미지, 동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프리젠테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파워포인트죠. PPT.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PT라고 하는 교육 자료를 선생님들도 많이 씁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이 문제가 PPT 화면으로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시각적 자료라는 것은 교육하려고자 하는 내용을 잘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 이미지, 동영상 또는 문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교육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간호교육할 때, 후배교육할 때도 많이 병원에서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교육자가 실제 기술을 적용해 보이는 시범의 가장 큰 시범 교육은요, 대상자가 실제로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극대화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간호교육, 보건교육을 할 때는 가장 이제 동기부여가 강화될 수 있는 교육을 시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 측정을 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느냐와 관련된 평가 도구를 우리가 이제 평가의 기준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교육 내용, 학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말하듯이 그야말로 평가 도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같은 이런 이제 평가 도구가 평가 대상을 얼마나 잘 평가하고 있는가, 즉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오차 없이 측정했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을 바로 신뢰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반복 측정해도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를 두고 계속 평가를 해도 평가 도구에 대한 결과가 학생들의 평균, 표준 편차, 점수, 획득한 점수가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평가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평가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이제 얼마나 그 내용이 이 평가자들에게 적합한 내용인지를 이제 측정하는 정도가 바로 타당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도구나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진행됐던 교육의 목표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타당도인 거고요. 뭐 만족도는 여러분 아시는 거고, 객관도라는 것은 여러 교육자들에게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자들 간에 일치하는 정도, 이것이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이걸 보는 것이 객관도. 그게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 도구, 그러니까 시험 봤다면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의 비슷한 교과목을,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교육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정도, 이게 바로 객관도입니다. 교육은 A로 하고 문제는 B로 내게 되면 객관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교육은 A로 했는데 시험은 B로 봤다가 다시 A로 봤다가 C로 봤다가 해서 내용이 좀 차별화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신뢰도는 떨어지는 이 평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객관도와 신뢰도 이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고, 이거는 깊이 있게
보건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의의를 물어보는데 이런 문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 안에서 만약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신뢰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 이 문제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되느냐 이런 것은 신뢰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교육했던 교육의 목표나 기준랑 얼마나 부합하는지 내용 자체가 타당도를 얘기합니다. 보고에 난소, 고환, 간, 그 다음에 피부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독소지요. 얘는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흡과 심박동 정지를 초래하는 아주 치명률이 높은 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예요? 테트로도톡신. 그래서 이제 보고는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고 이 보고의 독을 먹으면 안 되니까 보고독을 먹으면 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독은 뱉어버린다. 그래서 보고독 테트로도톡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보툴리니스라는 것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보톡스의 원료지요. 그래서 이제 캔이라든지 현기성 이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독소가 유발되게 되면 이것도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환자에게 치명률을 높게 일으키는 독소로 알려져 있죠. 보툴리니스. 그래서 이거는 통조림 제품을 유통할 때 이제 유효기간을 잘 지키고 형태가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잘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누스는 통조림 식품과 관련된 이러한 독소 유발하는 이런 독소로 알려져 있고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이다. 그래서 이제 보고독을 잘못 먹으면 안 되니까 뱉어야 된다. 그래서 테트로톡신으로 기억해 주세요. 무스카리는 미음 비읍 버섯에서 발생하는 독소인 거고요. 솔라리는 싹이 난 감자, 이제 에르고토신은 맥각이라고 해서 이제 쌀이나 보리에 이제 균이 자라고 있는 그 이제 구간 거기서 발생하는 맥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에르고톡신이라고 하는 독소입니다. 정수 과정 중에서 비중이 무거운 물을 가라앉힌대요. 침전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되게 편한 얘기입니다. 이 침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물질을 써서 급속 침전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물질을 가라앉히고 색도, 탁도, 냄새,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요 여과 방법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정수 처리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침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전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침전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 물질을 여과시키고 폭기시키고 소독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급수를 하게 되죠. 침전. 고온에 의한 건강장애 중에서 심한 발한이나 탈수로 인해서 염분, 나트륨 나왔네요. 열경련이죠. 근육의 항상성을 유지할 때 가장 필요한 그 미네랄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이 땀 안에 너무 많은 염분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전신혈관에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현기증, 이명, 두통이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바로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경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열중증 중에 땀을 많이 흘려서 발생하는 근육의 경련, 현기증, 이명 같은 열경련 증상을 동반할 때는 어떻게 처치해 주는 게 좋냐? 응급적으로.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소금물을 마실 수 있다면 마시게 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생리식염수를 빨리 공급을 해서 나트륨 대사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지원하는 것, 소금물을 준다거나 생리식염수로 어쨌든 나트륨을 공급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의 이 유실된 부분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응급처치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온도보다 높은 특별한 기온 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특히 인구가 밀집되었고 건물에 들어선 도심 지역에서 잘 나타나는 이런 증상, 이걸 바로 뭐예요? 그죠? 히트 아일랜드, 열섬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열섬이라는 것은 주변의 온도보다 높은 특별한 기온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도심 주변에는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높은 빌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류 형성이 어렵죠. 그래서 더운 기류가 갇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위에서 복사열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전부 에어컨, 실외기가 있으면서 더운 열기가 밖으로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이산화탄소 지수가 높아져서 복사열을 마치 그린하우스, 온실처럼 가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심 주변의 온도는 외곽보다 훨씬
덥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열섬 효과입니다. 산성비는 아황산가스가 위로 가서 수증기를 만나갖고 밑으로 내리게 되는 이런 이제 오염의 형태 이거인 거고요. pH 5.6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강력한 산화물질 황산을 포함한 이 산화물질이 비료되어 내리면서 우리 토지를 산성화시키고 수중식물을 다 이제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대리석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를 부식해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오염 현상이 바로 산성비죠.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는 산성비를 계속 이렇게 맞게 되게 되면 호흡기나 피부에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열섬 효과 아까 얘기했고요. 온실 효과. 그다음에 이제 엘니뇨, 그다음에 이제 스모그 나오는데요.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2차 오염의 형태지요. 그래서 스모크, 로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한 물질인데요. 자동차 배기가스, 굴뚝에 뭐 이제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공장의 매연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광화학적인 빛을 만나서 지상 한 300m 안팎에 굉장히 강력한 오염물질의 형태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오염의 대표적인 현상에 스모그라고 하는 현상, 광학적인 변화, 강력한 오염물질의 돔 현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모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지상 300m 안팎에 공중에 이런 오염물질이 쫙 구름처럼 깔려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스모그죠. 엘니뇨는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수표면을 덮어서 물 위에 이제 이런 적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수중 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중 생명체들에게 아가미에 이런 이제 조류들이 들어가가지고 호흡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높아지는 수온에 의해서 이제 해변가에 서식하는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이제 수질 오염 상태가 엘니뇨죠. 그래서 이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로 이루어지는 이제 해수면의 온도 상승의 형태를 바로 엘니뇨라고 합니다. 실효 온도라고 한데요. 실효 온도라고도 하면서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를 감각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 온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기온, 기습, 기류의 종합적인 온도의 상태를 바로 실효 온도, 감각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온 역전은 고도가 높은 곳이 하부층보다 기온이 높게 되는 이 기후의 역전 상태를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 무풍, 바람이 없게 되면 위에 있는 더운 기온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에 있던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공격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인간에게 굉장히 위험한 대기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현상이 바로 기온 역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온 역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일산화탄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포화수 들어가는 건 공기 1제곱미터 안에 갇혀 있는 수증기의 양을 얘기하죠. 일교차는 하루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의 차이를 얘기하고요. 일교차가 최고인 시점은 해 뜨기 한 30분 전쯤입니다. 하루 기온이 최저인 시점. 그게 바로 이제 해 뜨기 한 30분 전이고 그다음에 하루 기온이 최고인 거는 오후 2, 3시 사이. 이때가 이제 하루 기온이 최고입니다. 뭐 폭사열은 그야말로 태양에서 적외선을 받았다가 이제 이 적외선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게 되면 그걸 바로 복사열이라고 하죠. 아스팔트 열기, 뭐 뜨거운 모래열, 고온 물체로봇을 바탕하는 열 이런 것들이 전부 복사열이라고 이제 평가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온감을 주기도 하지만 강력한 열에 의해서 우리가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공공부조 중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공공부조 중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 이거 이제 뭐냐면 의료급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가가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바로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급여처럼 의료기관에 대신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료급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문제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은 일반 조세 수입을 통해서 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의료기관에 제공된 의료 행위에 대한 급여의 형태로 국가가 조세 수입을 통해 가지고 충당을 해서
의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 중에 의료급여라고 이제 평가되어집니다. 운영 주체는 정부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데 요거는 최대 범위가 아니라 최저 범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범위로. 그리고 이제 조세, 국가 세금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76번부터 10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